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박수 치고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2회차 촬영에 채널 편성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팔아야 사는 남자들, 팔아야 사는 사람들, 844. 뭐지? 저는 못 들었는데요. 갑자기. 예.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313의 한지훈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뉴스일까요? 유튜브일까요? AI가 분석한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직접 현장을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자리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광고도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패널분, 자 A준 컴퍼니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A준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조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JP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재필 소장입니다. 월드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김소장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초기 구상했던 팟캐스트 구성 인원이 원래 이 네 분이셨어요.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두 분과 하이엔드 컨설팅을 하는 두 분을 모셔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이 부분은 말이 떨리네요. 이 부분들, 왜냐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고객을 계속 만나고 현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자,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의 화제 토픽, 부동산 이슈. 이게 가장 이슈일 것 같아요. 이거부터 시작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제 7월 16일 날 토론회 개최를 했죠. 정부 주도의 세제 개편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했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제 뭐 송출이 됐습니다. 저도 방송을 좀 봤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거래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 초고가 주택의 1주택자도 이제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이제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방송 보시면서 20억 30억 투표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5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대다수들이 거의 30억대가 많았었고 뭐 20억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20억대면 지금 서울 시내 웬만한 5구 타입이 다 20억대가 넘어가는데 중심 입지에선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에 따진다면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서울 것만 봤을 때는 너무 낮지 않았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들었죠.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4, 50억 정도 선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뭐 가볍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발표만 안 났을 뿐이지 정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갖춰져 있는 것 같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이 7월 둘째 주라서 네. 정확하게 마지막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들의 네.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JP님도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23일 날 이제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초고가 주택의 이 금액 산정도 사실 중요한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을 느끼는 점에 있어서 좀 이례적인 시장이라고 느끼는 게 매매, 전세가 가격이 뛰었던 건 과거에도 좀 있었던 현장인데요. 네. 근데 월세까지 지금 네. 3박자가 같이 뛰고 있는 좀 이례적인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초고가 주택의 세제와 관련해서 이 지금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초고가 시장의 세제와 임대차 시장의 직접적인 관련이 저는 크게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 이런 임대차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는 이런 서민들이 임대차에 대한 그
공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실질적인 금액은 2, 30억을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서민분들이나 그런 건 아니라서 네. 부자의 타겟을 위한 뭐 증세, 세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부자의 중심의 나라에 일본을 갔다 오신 우리 김 소장님은 예, 저번 주에 촬영을 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일본을 가가지고 예, 지금 상당히 어제 귀국했습니다. 예, 상당히 피곤한데요. 일단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 주에 보니까 전세 보증금과 맞아요.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국가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이외 사유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더 전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전세 자금으로 돈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돌리기 때문에 돈입니다. 근데 돌릴 수 없어요. 이걸 사업하시는 분들도 항상 자금을 돌려가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결국에 그 전세를 내놓으시는 분들도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뭐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잖아요. 그럼 돈을 돌릴 수 있게 해줘야 돈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될 건데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럼 전세는 아예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더 오르겠죠. 그렇죠. 예, 저희 같이 월세. 저만 월세 사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네, 저 월세 사는데 월세 지금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지금 상당히 부담됩니다. 근데 이제 월세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KB에서 대출을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소진이 엄청 빨리 됐어요. 지금 벌써 7월 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잔금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가 아프실 거고 월세는 올라가고 그 월세 올라가는 걸 부담 느끼는 분들이 서민인데 서민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더 못 사고 집을 사서 5억짜리 집을 사서 1억을 남겨서 다시 10억짜리 집을 사고 이렇게 갈아타기로 점점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거 아닌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고가 주택의 세제 개편도 있지만 이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일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걸 받아줄 수요자들의 대출을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지도 걱정인 거고. 그리고 뭐 한남, 성수, 뭐 이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금리도 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네. 발표했죠. 네, 금리가 인상되고 그 보증금 에스크로제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세는 이제 아예 없어질 거고 월세는 폭등 올라가겠죠.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정부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던 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제 통계치로 확인이 되는 건데 최근 통계치를 봐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섰는데도 역대 정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매매, 전세, 월세 전부 다가 올랐던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세가 없으면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월세를 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 삶은 더 피폐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전세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천천히 네, 좀 적응할 수 있게. 그 전세라는 게 사실 조선 한양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우리나라만의 뭐 잠깐 특유의 그 제도였어요. 돈을 좀 맡기면서 그렇게 몇 푼 몇 탈 이렇게 내면서 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에 대한 금액이 낮았죠. 그래서 소위 건물주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률을 따질 수밖에 없었고 수익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보면 전세가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그리고 전세금은 우리 나라가 할게요라고 하는 순간 이 사유재산이 공공화되는 순간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은 차츰차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긴 매매 해요. 가격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전세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이거를 뭐 규제로 인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제도 그렇죠.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세제 개편이 된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부동산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그렇게 40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뭐 급하게 매물을 내놓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거의 한 3-4개월마다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시 한 2-3주 멈칫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멈칫했다가 올라가고 사실 지금 이번에 이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급한 불 끄는 형식이긴 하니까. 네. 그리고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제보다는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별로 무시하시고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뭐 무리해서 산 사람만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초고가 주택을 하시는 분이 사실 뭐 무리는 아니잖아요. 본인 그렇죠. 대출 아예 뭐 2억 하고 뭐 네. 그런 거니까. 서민층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지방권이나 아파트 미분양만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시장도 어려워질 것 같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항에서 오셨으니까 어지자 네네. 환율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저번 주 내용에서 최저점이 한 1,480원인가 90원까지 내려갔다가 저도 지금 오늘은 확인 못했는데 어제까지 1,500원 다시 올라갔거든요. 환율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통화량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자산으로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흘렀다가 저번 주에 엄청 출렁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하이닉스가 뭐 190 막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부동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뭐 아정당 대표님만 봐도 뭐 바로 엑시트 한 다음에 네. 뭐 샀죠? 에테르노 사시고, 청담 사시고 기아드 그 청담동 1번지 네. 그 네. 다이소 건물.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바뀔지 참. 그 성형외과로 들어갑니다. 메디컬 쪽으로 보고 메디컬, 계시더라고요. 성형 메디컬 센터로 이제 그 건물 뼈대는 두고 안에 리모델링만 해서 이제 성형외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큰 그림이에요. 그거 부동산 아정상 부동산이 생겼잖아요. 네. 중개업자분들한테는 아주 대기업의 횡포가 되겠죠. 지금 실제로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셨다 하나 가치가 상당히 네. 지금 가만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좀 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장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앞두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미가 많잖아요. 네, 주식 그렇죠. 투자자는 네. 주식에 묻어둔 돈이 좀 녹아서 좀 속된 표현으로 녹아서 네. 잔금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도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 다들 몰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 주 만에 엄청 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을 그걸로 내시려고 했던 분들의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패닉셀이 좀 많았어요. 네. 지금 외국인이 다시 돈 사고 뭐 기간이 뭐 이건 주식 관점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네. 결국은 지금 원천으로 돌아가면 돈은 뿌리는데 돈이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 뭐 이제 서민 같은 저희 피부로 와닿는 게 지금 일단 당장에 지금 돈을 쓸 돈이 없고 거의 다 대출이나 빚을 갚는데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전세 살다가 월세로 돌아가게 됐는데 월세가가 오르니 난 어디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렇죠. 네. 지방을 가야 되나? 아 요즘 근데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서 뭐 정부 나름대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 아 이게 맞나? 현장은 전혀 다른데 왜 이런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토론회를 한다는 게 답정너도 아니고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1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인 이유죠 사실. 저희들은 이제 전국 현장, 분양 현장, 그리고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이거를 하는 입장에서 현 시장의 상황 그리고 한 주간은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조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하이엔드가 주긴 하지만 사실 신규 현장도 요즘 많지 않고
15억대 이하의 네. 이제 전세 월세를 찾으신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전세는 없고 월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매매로 돌아서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좀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나 월세 나는 가격에 이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월세를 사실 이유가 있냐? 그래서 가계 소득,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됐든 근로 소득으로 이자를 내실 수 있다면 지금 뭐라도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현장들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주 네. 지역으로 만족도가 높은 뭐 송파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문의가 있었고 15억대 이하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말고더라도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계약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은 거의 이제 10억에서 15억 사이, 그래서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뭐 20평 이런 현장들로 많이 좀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 저희가 저번 주 촬영하자마자 다음 날 저희 파크사이드 모델하우스 네네네. 오픈해서 네네.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에서 네. 거의 소위 아도 친다는 네. 그 유명한 부동산 그분을 만났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 요즘 핫합니다. 이제 대구 업체신데 저도 얼굴 많이 봤어요 유튜브로. 여성분인가요? 아니 남자분. 제가 또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아. 저 친근해서 인사하고 좀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싹 다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팀이 있나 봐요. 회사가 한 10,000세대 정도는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다 칠 수가 있대요. 근데 대구 미분양 아파트가 싹 다 빠져서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정보인가요? 아, 네,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즘 핫하세요. 되게 핫하세요. 자산가로 바뀌셨죠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좀 유명한 이제 유튜버들하고 좀 콜라보를 해서 하이엔드 주택 쪽으로 좀 판매를 해보려고 했고 최근에도 계약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맛집 예, 그쪽은 요거는 이제 동의가 없었으니까 네, 요 정도만 네, 하고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도 물건이 없답니다. 팔만한 물건이. 그래서 그분들도 서울 경기권으로 와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그분이랑 촬영한 적 있어요. 한남도에 제 물건 네,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뭐 서울 수도권만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실수요자들은 또 신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유명했던 뭐 대구 지역, 뭐 평택 지역도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는 현장 근데 상황들. 거의 보니까 지금 이제 실거주 수요의 계약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처럼 투자자 물건이 맞아요. 아니라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미분양 이제 물건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전국을 다니시는 우리 JP 이야기 임 대표님이 얘기가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조 대표님께서 하이엔드 관련 시장 얘기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임대 시장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겪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 흔히 뭐 MZ라고 불리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의 임대에 대한 그 걱정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현장 중에 그 K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소장님, 김 소장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셨으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형 임대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KT에서 하는 리마크빌이 임대료가 보증금 일단 좀 낮아요. 네, 보증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월세는 보통 100만 원 초반대에서 좀 큰 타입은 뭐 200만 원 넘어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그래도 대기업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덜해서 지금 오픈을 하자마자 임대가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도 좋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제 원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금액이 높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커뮤니티 시설들 잘 갖춰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공유 오피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워크라운지부터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 MZ 세대 분들이 트렌디하게 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만큼 그냥 일반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그 불안감도 이쪽 시장까지 반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 그 리마크빌이 지금 서울에서 곳곳에 있어요. 근데 곳곳에 있어요? 제가 다녀온 거는 이제 종로 지점이라고 해서 동묘 압력 쪽 그쪽 근처에 있는데
그 기존 그러니까 영등포도 그렇고 뭐 저 구의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점점 확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좀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어떤 신청이요? 이거 만약에 조건이 있겠죠.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냥 가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좋은 게 원래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임대인이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 계약 아직 계약 만기 안 됐는데 나간다고. 그럼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그거 받아서 돌려줄게. 그렇죠. 이 기업형 민간 임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줍니다. 자금력이 아, 있어야 자금력이 가능하겠죠. 있으니까. 그냥 돌려줍니다. 일종의 그냥 위약금 조금만 받고 퇴거를 바로 할 수 있게 계약 만기 도와줍니다. 전에 나가게 되면 위약금만 좀 받고 그냥 돌려줍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세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보증금이 이렇게 싸진 않잖아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임대 청년주택 이런 것도 사실 안 싸잖아요. 안 싸고 그리고 뭐 신청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청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도 되게 많고 중년주택은 없습니까? 중년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34세까지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니어 라인이 있고 저희 같은 이제 프레시맨 세대들은 이 중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돈을 생산력이 좋고 열심히 하는 과정 안에서도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그 임대주택을 너무 조그만 작은 평형만 만들지 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형 평형대도 좀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도 포인트가 뭐냐면요. 뭐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 전부터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인허가까지는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뭐 PF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자금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실해요. 네.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국가 탓만을 할 수는 없는 게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우크라이나 맞아요. 러시아 전쟁도 지금 네. 길어지고 있고 이란도 얼마 전에 MOU 네. 협상을 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불이 붙었잖아요. 대반격을 시작했던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참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국가에서 정책만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네. 선진국 모든 걸 먼저 겪었던 그 일본에서 보셨던 그것 좀 네, 이야기해 저는 주시죠.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또 제가 좋아하는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즈를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역시나 부동산은 이래야 된다. 아까 기업형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은 부동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쿄 부동산, 모리빌딩 이런 데서 자금력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PF를 우리나라처럼 뭐 10% 20%로 풀 대출을 땡겨서 성공하면 재벌 망하면 뭐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고 PF 대출 자체가 자기 자본력이 한 40% 이상, 30-40% 이상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임대까지 10년, 20년. 그래서 상가들이 저희는 강남 핵심권에도 프라자 상가 이상한 게 많잖아요. 미분양되고 난리 나고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명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 상가를 분양을 일반이 하게 되면은 수익률 때문에 다 나눠서 모든 칸을 쪼개서 결국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개 공지도 만들고 뭐 잔디도 넣고 나무도 넣고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하라주쿠에도 딱 이렇게. 근데 하라카도 그렇게 오목하고. 되면 대기업 그렇게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으니까 좀 독과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보면 그렇게 되니까 관광객도 늘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저는 부동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양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일본을 보면은 정말 잘 해놨어요. 지금 제가 맨날 아자부다일즈 말씀드리면서 파크사이드를 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자부다일즈 가니까 그 펜트하우스를 2천억 3천억짜리도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유니클로 회장이 산답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서 유니클로 회장이 산다는데 그만큼 잘 해놨으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잘 만들어놨으니까 수요가 있고 원룸 13평짜리가 41억인데 그것도 계약이 잘 된대요.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원룸 41억? 그 호가겠지. 네. 계약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계약이 잘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시행사들이 이제 뭐 한 200~300억 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하고 없어지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회사는 정리가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력 있는 큰 대기업만 다른 사업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독과점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좀 부실한 기업들이 일반 소비자가 피해받는 일은 좀 없어지는 게 좀 맞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더피크 도산도 하나 쪽에서 매입을 네. 해서 네. 주택에 또 분양을 한다고 그래도 호불호 이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무슨 또 하나 대기업에서 이제 주택 시장까지 또 사업을 늘리냐 이런 또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부분도 제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김 소장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결국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돼야만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런 융통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엔화 가치의 가치가 글로벌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원화의 가치가 글로벌적으로 좀 낮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파킹, 에셋 파킹 뭐 예전에 뭐 두바이나 뉴욕이나 이런 게 그 자금들을 조금 파킹을 했던 과정이고 그 과정이 또 이제 코인화돼서 이제 여러 가지 있던 과정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다니면서 잠깐 중국 쪽 바이어들이랑 좀 또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왜 외국인들에게 대출 규제가 없냐. 근데 이건 또 아니기는 해요. 대출 사실 규제 있어요. 네. 규제 영상에서 오해하셔서 피드백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규제가 있기는 있는데 자국은행 그러니까 예를 중국인이 중국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90%까지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 안에서 뭐 세금 내고 낼 거 다 내면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몇 채 살 수 있냐고 정담동 오피스텔 내가 몇 개 갖고 올 수 있냐고 그랬고 내가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확실히 있기는 커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 있는 과정 안에서 또 어제 지나가다 용산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와 파크사이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 건물 외벽이 저희 예전에 포제스 한강 지을 때처럼 저게 하이엔드인가? 그 더팍사이드 서울 아파트가 각 동마다 외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감 다 달라요. 그래서 눈에 좀 띄는 것도 있고 이제 곧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대기 수요도 워낙 많았던 곳이라서 그렇죠. 네. 아까 아자부다 힐즈도 결국 아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펜트하우스만 아만이 운영하고 네. 그 옆에 이제 힐스 레지던스가 A동, B동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엘처럼 생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10평짜리가 40억 되고 어쨌든 저희도 핵심지 뭐 강남이나 성수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랜드마크식으로 좀 잘 분양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뭐 물론 제도가 많이 다르고 뭐 서로 또 안 되는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조금 더 국가 가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한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부의 규제를 그러니까 민영화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민영화 이제 개인 기업들이 뭘 하기에는 시행 조건의 비율도 자격 조건도 높여버렸고 대출도 안 되게 해놨고 공사 이건 뭐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공사하는 기준도 되게 엄격해졌고 뭐 사고가 나면 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서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정부가 지금 공급을 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규제만 점점 이제 벽이 높아지고 그걸 자꾸 기업한테 떠밀듯이 이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공급이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지금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걸 규제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너무 어렵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가계 대출이 되게 높아요. 네. 다들. 그래서 가계 대출이 너무 높고 지금 사실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세상이 AI화 되고 변화되는 시점에서 무리한 대출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막는 건 맞는데 왜 부동산만 막느냐? 그 주식에 대한 대출, 뭐 이런 다른 대출들도 어느 정도 조금 규정을 지으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냥 부동산 죽이겠다 거의 이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볼 때
외국에 어디 할 데 없나? 한국 너무 타이트한데 그래서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나쁘진 않으나 이 규제 자체가 너무 탁상공론처럼 그냥 되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 저희가 참여하는 시장 저희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뭐 하자는 건가?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이제 시간적인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부동산을 매매를 해서 물론 손해 보신 분도 있겠죠. 뭐 빌라나 이런 걸 사셔서 뭐 손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안전적이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아닐까요? 근데 이걸 왜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오를 거니까 엄청 오를 거니까 아니 근데 가격이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부동산으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한편의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은 이래요. 이거는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다. 올려서 세금 거둘 거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그 법들이 또 개정이 됐단 말이죠. 유튜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이 대한중앙 로펌에다 저희 다 맡겨야 됩니다.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번 주 뭐 이슈는 세제 개편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시끌시끌했고 뭐 아직 발표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15억 이하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네.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대출이 다 묶여 버렸으니까 이제 네. 15억 이하도 네네. 오히려 어차피 대출을 못 받던 20억에서 30억 그 이상 주택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네. 또 기추가 주목이 되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서울 권역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노원 이쪽 부분들 아니면 뭐 은평구도 지금 전세가 10억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안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거의 뭐 진격의 거인처럼 이제 성의가 가둬져서 거의 뭐 경기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구리도 오르고 있고 점점 올라서 이 규제가 점점 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자본 안에서 구매를 하시려는 수요들에 대한 전화들도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가 그리고 국민은행도 뭐 3억까지밖에 안 나오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을 융통하지 못해서 집은 사야겠는데 집은 못 사니까 분양 현장에 가서 계약금 500이라는데 사면 안 되냐? 계약금 1,000만 원인데 사면 안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중도금 대출 안 나오실 텐데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의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부자들의 잠깐 생각법. 부자들은 어떻게 주택을 선택을 하느냐? 어떤 웰리스들이 조금 움직이느냐? 보셨던 거 살짝 얘기해 볼까요? 웰리스 요즘 이제 뭐 시니어 레지던스가 좀 다시 이제 붐인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남동 현장도 있고 임 대표님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거기 파크로시. 네, 말씀하시는 파크러시 거. 네. 현장도 저도 못 가봤는데 아직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서울 원 아이파크 네. 논란이 됐었던 그 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역은 광운대역에서 바로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다른 이제 실버타운 현장 대비해서 그래도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 의료시설입니다. 현대 아산병원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진행 예정이고요. 병원이 가깝나요? 그 의료 시설이 안으로 단지 내에 들어오는 거네. 들어와서 이제 거기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의료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정식으로 실버타운이 아니에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게재가 될 때는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는 그냥 거주용 레지던스에 가까운 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만 이제 단지 안에 들어오는 거지 정식적인 이제 그런 시니어 레지던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그 뭐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네네. 그 정식으로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레지던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시니어 타운의 제한이 원래 한 80세 그 정도 아니면 뭐 치매나 이런 게 있으시면 쫓아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런 요양에 대한 시스템까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만 받는 게 실버타운이었어요. 네네네. 항상. 네. 그래서 70대 후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치매나 이런 게 오시기 때문에 다 요양원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니어 타운이라는 게 나이가 제한이 되게 타이트했고 돈이 네. 있어야만 했고 그랬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니까 치매가 있을 때도 요양을 해주는 요양 간호사가 있고 있는 거다 아니면 그냥 살 수만 있는 레지던스다. 거기에 준하는 이제 간호사 분들이라든지 그런 의료 관련된 분들은 거기에 상주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그런 서비스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허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노인 이제 소유한남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이 제한이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가 정해져 있고 아프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계속하면서 최대한 늦게까지 안 아프게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정말 좀 많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시면 이제 여기서 빠져서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그런 제한 자체는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들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분들이 서울에서 뭐 아파트 같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는 좀 연세가 들어서 좀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가 전세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 돈을 받아서 이제 파크로시에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증금이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네. 범위를 말씀드리면 10억에서 한 13억대 정도 보증금이? 보증금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월금 생활료는 생활료는 이제 별도로 좀 발생을 하죠. 얼마 정도? 이제 뭐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뭐 식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냐에 어바웃 따라서 같은 게 없어요. 월세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건 이게 좀 없어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유한남이나 기본적인 거는 뭐 월 몇씩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뭐 의료나 뭐 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월 뭐 1,000이 됐든 800이 됐든 정해졌는데 여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히 뭐 시니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사용할 때만 비용이 지불하고 쓰는 거기 근데 때문에 보증금이 상당히 세네요. 그러네요. 그럴 바에 건대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근데 거기는 대기가 많으니까. 솔직히 파크로시를 되게 보수적으로 안 좋게 보거든요, 사실. 저는 입지 때문에. 입지도 그렇고 네. 광운되면 노원이죠. 그렇죠. 노원구에 네. 네. 노원구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과정 안에서 신축이 들었다가 한들 뭐 시니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들 결국은 그 금액대면 더 좋은 신축에서 살아도 요새는 커뮤니티도 아파트 경로당 있고 노인정 있고 커뮤니티 뭐 문화센터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그 저기를. 기본적인 수요가 거기 아이파크도 들어가고 영화관도 들어가고 현산인 본사가 그쪽으로 맞습니다. 이동을 네. 하죠. 네. 그래서 단지 전체 구성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의 노원구, 의정부 이 지역에 사셨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소유한남이나 더클래스처럼 외부인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돈 있으면 그러니까. 더 클래식으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네. 그쪽 지역에서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안쪽으로 들어올지 굳이 선택을 할까? 근데 뭐 결과는 모릅니다 항상. 네. 늘. 근데 그 마곡 웨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주현 선생님도 그쪽에 계시고 거기 마곡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거기나 뭐 이게 봤을 때? 네, 봤을 아, 때는 중심 지역에서. 그리고 전원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더 클래스를 가셨어요. 네. 유튜브 봤는데 맞습니다. 예, 대기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원주 선생님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데 기다려야 되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얘기했어. 그 이제 좋은 타입, 좋은 층을 선택하려면 그런 거고 네. 그냥 뭐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금방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저번 주에도 정동 롯데캐슬 네, 네. 136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 이제 돈 받으러 다녀왔는데 거기에 중구잖아요. 덕수궁.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두 가지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내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가시려는 분들, 그리고 내 돈을 이제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증여를 하면서 구매를 하시려는 구매력들. 그래서 그 덕수궁 쪽에 있는 그 롯데캐슬 안에서 어찌 보면 실버타운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커뮤니티 골프장이랑 헬스장밖에 없는데 원래 사셨던 동네다 보니까 그런 위주의 삶을 이제 노후를 마감하려고 집을 마지막 인생 집으로 조금
그렇게 하려는 수요들도 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보다 오히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커뮤니티가 더 크니 뭐 여의도의 뭐 아크로덕원이나 뭐 이런 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고객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저보다 연세가 높은 이제 50 넘으신 분들의 생각이 좀 예전과 많이 바뀐 게 이제 자녀들 다 해외 나가 있고 다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랑 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뭐 최소 40평에서 60평대 살고 계시는데 이 큰 집에서 내가 굳이 이걸 청소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서비스가 좋은 커뮤니티가 꾸며진 대신 병원 가깝고 이제 이동하기 편한 그런 역세권의 오피스텔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주제가 자산가의 웰리스가 뭐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병원이 대형 병원이 가깝고 뭐 한강공원이 가깝고 공원이 가깝고 이런 걸로 트렌드가 뭐 커뮤니티가 수영장이 있어야 돼 이런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의료시설 내가 아프니까 가까운 병원 그 더 중심 안에서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으면 이제 밥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단지를 더 선호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장보기 편한 곳이라니까 이런 걸 더 선호하시긴 해서 예전과는 좀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렇죠. 자산가 분들은 어쨌든 서비스를 원합니다. 네. 돈을 주더라도. 네. 근데 제대로 해줘야죠.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돈을 주는데 서비스가 왜 있다고야.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온 일행도 이게 좀 반포에 좀 대단하신 분인데 반포에 좀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이러신 분인데 일본 가는데 비즈니스를 하자고 짧은 시간에. 물론 저는 좋았죠. 네. 저는 네. 좋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호텔도 좋은데 가고 택시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네. 비싸다는 그 택시를 정말 일본에서. 비싸더라고요. 네. 아, 비싸죠. 15km, 13km 가는데 한 7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있다면 네. 그런 현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 비용을 네. 충분히 지불할 의사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제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해외를 자주 나가세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해외에 있어서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해외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 한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낼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뭐 간단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 사놓고 자녀분한테 가셨다가 또 한국에 잠시 머물고 이런 용도로 많이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분들의 대부분은 뭐 수출 수입이 연결이 다 돼 있으세요. 국내 안에서만으로 큰 돈을 벌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원픽 내가 좀 여기 추천하고자 하는 입지 아니면 그런 거 하나씩 좀 말씀 좀 해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임 대표님 최근에 브라이튼 여의도가 많이 영상을 봤어요, 제가. 계약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를 좀 선택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브라이튼 여의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단 여의도 내에서는 유일한 신축이에요. 근데 뭐 신축만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는데 여의도가 지금 대교 아파트를 네. 시작으로 해서 한양 아파트까지 지금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 수요도 분명히 생기는데 여의도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정치, 금융, 뭐 방송에 메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떠나지 못하는 그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도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기존에 없었던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예상되는 설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급지에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자산의 가치가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브라이튼 여의도의 좀 장점이라면 여의도 내에서 이제 약간 그 여의도역하고 나루역 쪽 약간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위쪽에 그 강변북로가 지나가질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강변북로 안 지나가면은 자동차 매연이 좀 많이 줄죠. 네. 그리고 바로 한강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 거주가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계약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거 만족도 리스트를 높죠. 보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뭐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유명 연예인부터 해서 뭐 정치인 분들 많은 이제 좀 그런 높으신 분들이 거주를 또 많이 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브라이튼 여의도가 인기가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의 35평과 42평형이 토지거래 허가 적용을 안 받지 받죠. 않아서 전세입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분양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건이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바로 소진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그 작은 평형 때는 당연히 인기가 좋은데 대형 평수 네. 47평하고 55평형이 최근에 계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평수를 찾는 분들이 좀 최근에 늘어났어요. 네네네. 예, 그 뭐 늘어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돌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누군가는 또 이 고수의 네. 손길로 이런 주식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포와 노량진 그리고 그 일대에서 좀 상급지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여의도 내에서도 뭐 여의도 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는 한데 네. 거기는 이제 구축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렇죠. 구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내에서도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그 수요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궁금한 건 그 저희도 이제 많이 계약을 했던 현장이긴 한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의도 내에 기존에 있던 그 좀 상급지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많이 비싸죠. 브라이튼 네, 여의도.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거의 붙어서 가격이 비슷해져서 이제 이주를 좀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현장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은 평형 기준했을 때는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었거든요. 롯데 그 엠포리오였나 뭐죠? 롯데 몇 개 현장이 있었어요. 좀 그 대형 여의도 평형이 내에서요? 네. 대형 평형에 있는 현장들이 그렇죠. 몇개 여의도가 있었어요. 재밌는 게 뭐 트럼프 타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없고 강남은 2배 오를 때 조금밖에 상승이 근데 없고 최근에 많이 오른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랬어서 초반에 그때 임대우 계약이었으니까 네. 55평도 디파짓 보증금이 30억 뭐 이런 거를 턱턱 낼 사람이 몇 명 있겠냐 하는 분위기였고 근데 지금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고수분들이 40억 50억을 턱턱 내면서 계약을 할 만한 그만큼의 메리트는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그 뭐지 지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주하는 혜택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맞습니다. 이주 주택 그 가게 되면 세제 좀 완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선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기존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금 여력이 있으신데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교 아파트에 30년 거주했다. 구축에 대한 좀 상당한 이제 실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더 이상은 구축 못 살겠다. 그럼 나는 신축으로 가고 싶은데 여유는 있다. 그러면은 그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는 게 대체주택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말씀하셨던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네. 취득을 하고 이제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충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살던 그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만약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내가 거주 기간 용도로 매수를 했었다. 네. 그러면 그걸 브라이튼 여의도를 다시 나중에 팔 때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이 워낙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의도 아시겠지만 여의도도 YBD 뭐 사무실 공실률이 2%대입니다. 2%대. 강남도 지금 4%대인데 네. 그만큼 호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주식 팔아, 코인 팔아, 회사 팔아서 돈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겠죠.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그렇게 좋았던 빌딩보다 빌딩보다 주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훨씬 더 많이 보는 시장이었잖아요. 요즘 빌딩 전부 다 그 뭐죠? 그 에어비앤비 돌리는 네. 그거만 전부 다 그래서 거래하시는 빌딩 것 같은데. 업계에서도 이제 메인 빌딩보다 꼬빌로 갔다가 꼬빌도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에어비앤비나 뭐 모텔 리모델링 이쪽으로 좀 흐르는 금액인 것 같고 저희가 다루는 금액대의 고급 주거 아파트나 빌라 가격이 사실 동의하거든요. 네. 얼마 차이 안 나기도 네.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죠. 네. 이제 상권이나 상가가 많이 죽고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슈가 또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발언권이 없어서 일타 강사가 되면서 사실 오세훈 시장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게 여의도예요. 여의도 뭐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
여의도에 계셔야 되는데 일본을 갔다 오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제가 있는 서여의도는 거의 북한입니다. 국회의사당 때문에 그 건축물들이 전부 다 낮고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여기만 좀 바꾸더라도 특히 동여의도는 완전 삐까뻔쩍하잖아요. 네. 맞춰놓은 빌딩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서여의도는 주차도 힘들고 그렇죠. 다행히 저희 사무실은 네.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벌써 어느덧 시간이 꽤 돼서 맞아요. 마지막 파트로 해서 조금은 저희들이 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AI와 지금 저희가 있는 부동산 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통계랑 뭐 이런 거 자료들을 도움을 에이전트를 저희들 활용을 많이 하지만 조금 틀리는 오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부동산 관련 유튜버 분들이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금매 나오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있고.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시죠? 그리고 제 고객 중에 지금 원래 이제 비행기 기장이셨는데 이제 뭐 재테크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조금 뭔가 좀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검색하는 AI들은 정보가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좀 엄청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이걸 내보내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료랑 무료랑 다른 건가요? 돈을 상당히 많이 내야 아니요. 되나요? 제가 이제 저도 광고를 하면서 이 AI에 어떻게 나를 노출시킬까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데이터화돼 있는 거 예전에 뭐 블로그만 많이 쓴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AI에서 추출하는 건 뉴스 언론 보도예요. 네.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언론 뉴스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작이 조금은 가능은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얘네가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갖고 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뭐 계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는 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뭐 정보, 뭐 시세 이것도 결국 네이버에서 또 추출해 오기는 할 텐데 그 디테일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고 틀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걸 좀 와닿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사상에서 뭐 저희가 신규 분양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사상에는 뭐 분양률 80%, 90% 완료 이렇게 뭐 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거는 시행사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희망 분양률 아닌가요? 80%. 이 시행사에서 원하는 초반에? 그런 걸 기사화 해달라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현실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 부동산 업계의 뉴스는 느립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현장에 이렇게 좀 발로 직접 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행사와 직접 소통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서 직접 얻는 정보가 사실 제일 빠르고요. 맞아요. AI라든지 뭐 뉴스에서 나온 건 이미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을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동산 업계는. 맞아요. 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 이거 얘기하면 그쪽 시행사는 이제 두 번 다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 알고 있는 어느 현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펜트하우스 700억짜리가 계약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금만 걸린 게 아니라 토거까지 완료돼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뭐 200억 선까지는 이제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 위에 있는 금액들은 사실 저희도 좀 어렵게 봤는데 천장이 뚫리는 거네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그렇죠. 좋은 상품은 나갑니다. 네, 네. 네. 저도 좋게 봤거든요. 저희는 팔아야 사는 사람들이든 저희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844. 네. 지금 다들 충격 받으신 거 충격인데요. 네, 바로 이런 정보죠. 이런 게 뉴스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네.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거기 지금 이게 왜 제가 아까 그랬냐면 사실 시행사에서요 가격을 올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에 팔기로 했는데 110억, 120억. 그래서 금액이 달라요. 갑자기 그러더니 또 내고를 해준대.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혼동되는데 어떻게 AI 이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AI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 결국 부동산 임장이고 직접 뭐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I만 검색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정보를 알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네, 제가 뭐 최근에 반포의 상가입니다. 어디 현장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전용 평당 누가 4억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1층 상가 10평짜리가 40억이라는 그렇죠. 말인데 네. 이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댓글이 막 한 1000몇 개가 달렸어요. 네.
타락론자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또 믿을 만한 유튜브 채널, 네.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 그런 채널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금 제재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아닙니까? 사실 그대로 퍼가서 네. 보니까 내용 증명도 받고 뭐 그러니까 정정을 했던데 그게 거의 사이버 레카예요. 그렇죠. 그 현장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뭐 위에 층들은 아직 좀 남아 있지만 네. 지하층은 뭐 열리자마자 다 네, 팔린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워낙 그러니까 좋은 이런 데라서. 실제 상황을 모르면서 마냥 그냥 비싸다. 물론 비싸죠. 네, 비싸요. 비싸죠. 사실. 정말 비쌉니다. 근데 상황에 맞게 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은데 말도 안 되게 그냥 까내리는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뉴스만 생산해내는 그런 그렇죠. 유튜버들이 많아서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그렇게 좀 그래서 유포시키는. 저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들, 비공개 마켓들, 그리고 뭐 사실 뭐 MGM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전문 뭐 이런 금액들, 그리고 진짜 고급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전화하잖아요. 네.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희들 최근 예를 들어서 용산 파크사이드도 최근에 제가 지금 아파트 관련으로 전화를 좀 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받았는데 저희도 아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왜냐하면 회사에서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현장 가서 이제 살살 꼬시잖아요. 공간 한번 줘라. 우리가 많이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더 받아내서 이제 개인 고객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분이다 고객님들이 보니까. 전화를 해도 저희도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속 시원히 말할 수는 있거든요. 뭐 연예인 누구가 계획했고 뭐 했고. 근데 저희도 이제 기사는 엠바고라고 하는데 저희도 절대 노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노출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들은 알면서도 노출을 안 하긴 그럼요. 하지만 판단했을 때 요 정도는 뭐 알려드려도 되겠다. 근데 사실 지금 좀 전에 제 얘기한 걸 얘기하고 제가 좀 살짝 긴장이 좀 되긴 하거든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떡하죠? 편집을 못 할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브라이튼 N40이라는 아파트, 유재석 아파트 이제 유명해졌죠. 네네네.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죠. 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신뢰해 주시길 바라고. 네.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희 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이번 주도 긴장되긴 매 한 가지인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매주 이제 이렇게 최근 뭐 뉴스라든지 뭐 현장들 하나씩 골라가면서 계속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난 이런 게 좀 궁금하다. 뭐 그게 어떤 거든 좋습니다. 부동산이 됐든 뭐 세금 관련이 됐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또 찾아내서 거기 주제에 맞는 토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온라인 상에만 올라가 있는 정보를 너무 맹신만 하지 마시고 고급 정보들은 저희 같은 현장을 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미팅을 하고 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면 네. 원하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소장님. 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물건은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아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전화 주시면 정말 괜찮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네. 네, 그런 거를 권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계속 정보성 재밌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비싸고 좋은 현장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개인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싸도 좋은 현장을 추천해 그렇죠,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돈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끝나지 않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저희 개개인 유튜버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뭐 5억대, 뭐 저렴한 거, 신축, 뭐 이런 거 다 영상을 올리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팔아야만 저희도 수수료를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라서 유튜브 방구석에서 떠드는 사람이 아닌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와서 얘기하자고 해서 모였던 취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용 설명란에 여러분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유튜브 채널들도 공유를 해놨고 댓글에도 제가 카톡방 같은 거로 오픈 채팅을 연결을 해놨으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저희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좋아요랑 이런 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점점 익숙해지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또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팔아야 사는 사람들의 네, 한지훈이었습니다. 네, 조웅성이었습니다. 임제필이었습니다. 김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땅짓고가 수고하셨습니다. 보진 않겠지. 땅짓고가 보진 않겠죠. 어떤 거요? 땅짓고가 보진 않겠죠. 아까 그 땅짓고